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원 비평 31회입니다. 31회의 주제 또는 제목을 볼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를 최근에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한 자료 하나를 보았더니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을 팍팍 밀어주면,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성과물이, 과실이 국민경제 전체에 골고루 퍼질 것이다 라는 그 낙수효과가 생기기는커녕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빨대 효과가 있더라 라는 OECD 자료에 대한 저의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자료냐? 이거예요. 영어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고 발음도 대단 어렵습니다. 불어에서 온 거라서.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2017이라는 보고서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원래 포커스가 한국 경제에서 낙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닙니다. 각국에서의 벤처 지원이 어떻게 되고, 벤처 창업 투자가 어떻게 되고, 벤처 기업이 얼마나 많이 늘었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정보가 담긴 페이지, 즉 한국 경제와 관련된 항목은 한국 경제의 이 낙수 효과냐 빨대 효과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전체 중에 0.1%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두꺼운 보고서 안에서, 뭐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거기서 이 한국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어서 보도한 신문이 경향신문인 것 같아요. 경향신문 외에 다른 신문에서는, 주요 일간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경향신문의 기자가 매우 부지런하고 집요해서 이 해석을 끄집어내었는지, 아니면 재경부의 어떤 공무원이 부지런하게 집요하게 그걸 끄집어내어서 언론사에 돌렸는데 경향신문만 그거를 받아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누가 했든 간에 그 부지런한 사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사람이 정보를 뽑아냈는데, 그 부지런함으로부터 어떤 정보 소개와 정보를 끄집어내서 소개하고 약간의 해석을 가미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너무 짧아서 그런지 이 해석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최인호의 해석을 덧보태는 시도를 정원비평 31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해석을 들어보시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냐, 어떤 정보가 있냐. 56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총 부가가치에서 기업의 경영과 노동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에서 피용자 보수 몫은, 아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compensation of employees 이렇게 표현되는데, 쉬운 말로 하면 경향신문은 잘 옮겼어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 주로 이제 임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이거 외에도 정확하게 따지면 피용자 보수 몫은, 피용자 보수라는 것은 이거 플러스 기업의 그 사회 기여금, 그러니까 4대 보험, 뭐 온갖 연금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뭐를 어떻게 이해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총 부가가치에서 네 나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그리고 멕시코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특히 센 표현을 썼습니다. 이 OECD 이 보고서에서 센 표현을 썼어요. particularly low, 특히 낮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역시 헬조선이구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원본 그대로가 아니에요. OECD PDF에는 OECD 33개국의 현황을 차트로
3개의 차트로 모아서 표현해 놓았고요. 그 차트가 생성되도록 한 원본 엑셀 파일이 링크로 첨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PDF죠. 그래서 그걸 탁 눌러보면 이 차트가 가능하게 된 엑셀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아주 백분율 이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을 잘 만지면 최인호도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인호가 부지런하게 만져서 주요한 몇 개의 나라들로 줄여서 차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OECD의 엑셀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조금 더 부지런함을 떨어서 여기 중소기업 이게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해서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막대는 빨갛게 대기업과 관련된 막대는 파랗게 원래 OECD 자료에는 이런 친절함이 없어요. 제가 부지런함을 떨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단 나라부터 볼까요?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코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이 정도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OECD 수준에서 데이터를 보면 왜 네 나라를 언급했느냐 보면은 독일이나 경향신문에서는 독일을 주로 언급했는데요. 70% 이상을 노동자의 몫으로 준다. 와, 선진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더 높은 데는 프랑스예요. 경향신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높습니다. 두 나라가 70% 이상을 주고 미국을 봐도 미국은 대기업이 좀 적긴 하지만 50% 이상을 노동자의 몫으로 주고 있습니다. 역시 선진국은 달라.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한국을 보면 뒤에서 대기업 파란 걸 봅시다. 뒤에서 1등 아일랜드 20%예요. 정확히 말하면 19.8%인가 19.9%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이죠. 한국이 뒤에서 3등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부가가치에서 나머지 이 20% 나머지 이 80%, 이 80%는 뭐냐? 여기에는 기업 잉여,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을 구성하는 기업 잉여라든가 뭐 이제 전문적으로 따지면 임대료라든가 그 금융 비용, 대출 받은 거, 이자라든가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특히 총부가가치에서는 여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이건 뭐 어려운 회계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면 순부가가치가 되고 요 앞에 것까지만 하면은 요건 순부가가치,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총부가가치가 됩니다. 근데 전문 용어가 그렇다는 거고 핵심적인 사실은 이것만 노동자에게 주고 이거는 이것 중에 상당수가 기업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남으면 사내유보금으로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잉여가 되는데 낮습니다. 근데 빨간 걸 보자고요. 빨간 거는 어떤 나라는 그 중소기업이 허락하는 몫이 더 많고 어떤 나라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쉽게 말해서 이걸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인건비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피용자 보수 목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인건비의 비율이 총부가가치에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더 많이 인건비 부담을 진다 비율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고 생각함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 문제 있네. 20%밖에 노동자의 몫을 허락하지 않네. 28% 죄송합니다. 이게 20%가 아니고 20%는 아일랜드고 28%죠. 28%. 그러니까 72%나 기업 쪽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예를 들어 한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 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때 참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참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보다 엄청나게 많죠. 높죠. 크죠.
이 엄청난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되죠. 자칫 잘못 결론을 내리면 아닌 말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의 노동자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올리면 연봉이 2억이 되겠죠? 그죠? 2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가뜩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수치로부터 끌어내야 하고 해석해야 되는 진짜 결론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최인호가 보기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대기업이 마음보가 나빠서 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심리, 대기업 경영자의 심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동자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갖고 있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나쁜 심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 싫어한다. 그래서 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되고, 핵심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경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이 갭을. 그죠?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딴 나라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한국하고 아일랜드만 여기는 따로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아일랜드 경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 한국이 아일랜드와 함께 유독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피용자 보수 쉐어가 몫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낙수효과 문제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왜곡된 구조 등등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 제가 해석한 거,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은 정확하게 노동 생산성 격차에 대응합니다. 그런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누가 돈을 더 주느냐, 더 주고 싶으냐, 덜 주고 싶으냐, 이런 경영자의 판단, 심리와 크게 연관이 없어요. 물론 그런 심리가 있어도 반대쪽에 노조 쪽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반대쪽은 더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심보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 이걸 정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 생산성은 간단합니다. 생산량 총 부가가치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생산량이 있죠? 생산량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자의 머릿수가 적으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노동자를 많이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어떠하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노동 생산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노동 생산성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노동 생산성이 왜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렇게 높으냐? 이거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격차가 옛날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커졌냐면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1987년에 시민들의 항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노조의 구성, 임금협상, 이런 것이 노동자의 발언권이 강화됐어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 뜨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대기업이 아 뜨거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본 집약적으로 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별거 아니죠. 기계 설비를 최신화하고 설비 공정 기술을 더 향상시켜서 R&D를 연구개발을 마구 해서 최대한 노동자,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적은 노동자를 투입해서 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다루는 생산수단의 값어치가 되게 커진 거죠. 옛날에는 자기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정도의 가치를 노동자가 다루었다면 이제는 막 10억짜리, 20억짜리를 만지게 되는, 그리하여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 고임금, 점점 높아지는 임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그때 이후로 쭉 노동 생산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죠. 어쨌든 기술이 고도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동안 중소기업은 그러면 왜 요만큼밖에 못했느냐? 뭐 했냐 그동안에. 대기업이 그렇게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동안에 중소기업은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어? 할 수 없네. 그 경쟁에서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고 부지런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한국 경제 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기업, 수출 대기업 위주로 여기서 최종 생산 조립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수출을 하잖아요.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자동차면 자동차, TV면 TV. 그럼 여기에 하청기업이 줄을 쫙 서죠. 1차 하청기업, 2차 하청기업, 3차 하청기업. 이런 기업들이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런 거 안 하는 중소기업도 물론 있죠. 그냥 납품이나 하청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수시장에 물건을 파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하청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서 하청기업으로부터 뭘 삽니까? 부품을 사가지고 여기서 만들 거 아니겠어요? 하청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청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 때라고는 예를 들어서 보쉬처럼 그 자동차 부품회사 외국에서 보쉬처럼 전 세계에 그 부품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물건 부품 팔다가 그 중에 하나 현대자동차에도 물건을 판다. 그러면 갑을 관계가 될 리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하청 중소기업들은 시장이 대기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갑이 되고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을 보통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누가 정한다? 거의 사주는 가격은 사는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적은 돈을 주고 사서 하청기업이 망하면 곤란하니까 안 망할 정도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사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대기업은 저놈들이 원가가 얼마 들었나. 그래서 얼마에 사줘야 중소기업에서 딱 요만큼의 이윤만 확보할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춥니다. 최대한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원가 생성 구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비용 연동 가격제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Cost plus pricing. 아주 약간의 이윤만 보장되도록 비용에 약간의 이윤만 붙여서 가격을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희한한 게 이제 석유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다른 원료가 혹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에서. 그러면은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죠.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기면은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이거기 때문에 다 반영해 줘야 되는데 딱 그만큼 반영해 주지 않고 그것보다 조금 미흡하게 반영해 줍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원가 하락 요인이 생기잖아요. 뭐 재료비가 낮아졌다거나 그러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야, 너네들 원가가 이만큼 낮아졌잖아. 그만큼 납품 단가에서 빼. 이렇게 해서 원가가 낮아진 것의 과실을 중소기업은 결코 누릴 수가 없고 누가 누린다? 누구만 누린다? 대기업만 누리게 되는 그런 구조죠.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은 고통 분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전적으로 대기업만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R&D를 안 하냐? 연구개발 안 하냐? 합니다. 근데 하면 뭐 하냐? 비용을 절감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비용 절감 기술을 중소기업이 획득했어요.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 과정을 대기업이 다 알아내서 납품 단가를 낮춥니다.
그 비용 절감 기술을 획득한 과실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수익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독일이나 프랑스 대기업들 보세요. 야, 죽을 고생. 스페인이고 프랑스. 요거 가지고 기업 잉여를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기업 잉여를 구성하잖아요. 이게 국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이런 데서 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의 원천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중소기업 이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고 한쪽만 좋은 건데 중소기업에서 뭔가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혜택 봐야 할 어떤 것이 몽땅 다 대기업의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이롭잖아요. 다시 또 보자고요. 이걸 음미해 보자고요. 와, 대단하죠? 여기 한국에서 피용자 보수 몫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는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 이 막대 그래프 차이 나는 만큼 엄청나게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 대기업의 임금도 상당하거든요. 이 모든 현상이 어디로부터 설명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골 때리는 건 이겁니다. 또 이거 중요하죠. 중소기업 내에서도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임금을 올려줬어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교섭력이 좋은 어떤 노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올랐어요. 중소기업에서. 임금이 오르면 그 임금이 오른 만큼 부품 사줄 때 그 가격 비용 요인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반영 안 해줍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반영 안 해줄 걸 뻔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임금 인상을 죽어도 안 시켜주려고 하겠죠. 너네들 임금 인상 올리면은 너네들한테 임금 주고 대기업한테 뜯기고 해서 우리는 죽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임금을 안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말한 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도 피용자 보수 몫이 낮았다.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이제 쫙쫙쫙 연결되시죠? 그죠? 이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 노동과 경영 사이에 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양보를 해야 되는 대기업 내부 안의 두 축 사이의 싸움, 힘싸움, 밀고 당기기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훨씬 더 복합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의 시작점이 위치한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느낌 오십니까? 그렇게 단순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소기업 경영하시고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대기업 낙수 효과죠. 대기업을 지원해야 대기업으로부터 낙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 국민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대기업을 팍팍 지원해주는 국가의 각종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자세히 내막을 뜯어보니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뭡니까? 빨대를 꽂아서 이 피 같은 노동의 결과물이 일로 가서 대기업으로서 쫙 빨대 빨리듯 빨려 올라가서 그 결과물로 피용자 보수 몫을 28%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지는 그런 여유로운 대기업 환경, 대기업 내부의 환경을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빨대 효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국민 경제 전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이 56%나 만들어냅니다. 국민 경제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나머지 중소기업이 44%의 총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면 고용이 56%만큼, 만 40%만큼 고용을 대기업이 담당해주면 그 대기업에서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내수시장에서 돈을 쓰므로 해가지고 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수치일지도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56%의 총부가가치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12.8%밖에 커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낙수효과가 없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대기업만 연락에 지원했더니 고용은 안 는다 이런 얘기죠. 고용이 안 늘면 가계소득이 물론 이제 기업가의 가계도 가계지만 어쨌든 그 임금으로 가는 몫이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극명한 대비.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면 낙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빨대 효과가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있고 그냥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내수 기반 중소기업도 있고 또 여기 이 안에 또 제조업도 있고 또 뭡니까 서비스업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서 체감하시다시피 여기 상태가 더 열악합니다. 왜 그렇죠? 하청 중소기업이 지금 되게 불쌍한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보다 더 불쌍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체감하시다시피 이러한 구조에서 여기가 열악한 임금 압박 요인이 이쪽에도 전가돼서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의 임금이 그렇게 낮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임금이 낮으니까 국민경제로 이 돈이 적게 가죠. 적게 가니까 이런 데가 장사가 되겠어요? 내수 기반 중소기업과 내수 기반 제조업 중소기업, 내수 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고 여기서 임금을 많이 못 주니까 여기서도 많이 못 주고 여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국민경제 순환이 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여기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런 구조가 펼쳐진 거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수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LG나 이런 데가 다른 독일, 프랑스, 미국 기업에 비해서 대외 경쟁력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 봤자 고용효과 등등 낙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공정거래 정착에 힘써야 한다. 빨대 효과가 줄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수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써야 한다. 억강부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도덕적이거나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제조업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 오히려 첨단 기술 산업이 아니고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거는 서비스업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비스업 비중이 70%, 80% 다 이러는데 한국만 50%대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이게 대부분 내수 기반이잖아요. 서비스업의 그 비중이 확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의 지원에 정부가 힘을 써야 되고 특히 기본소득 지급과 최저임금 인상처럼 특단의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지 선순환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빨대 효과만 계속 강화된다는 거죠. 빨대를 걷어치우고 내수 진작부터 해서 분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OECD 자료로부터 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가? 낙수 효과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로 국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제 확신하여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세팅이 된 건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고 효과를 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인호의 생각이고 OECD의 데이터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이랍니다.